사라지다. 요새는 툭하면 사라진다. 가장 최근에 사라진 것은 오빠인데 사라진 지 2주가 되었다. 사라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기척으로 알 수가 있다. 바람도 안 부는데 옆방으로 가는 문이 덜컹거린다든지, 어느 틈에 젓가락이나 그릇에 뭐가 묻었거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반에 쌓여있던 먼지가 깨끗이 닦였거나 하는 걸 보면 오빠 지심을 알 수 있다. 사라지는 것이야 흔해 빠진 일이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오빠에게는 코앞에 닥친 결혼이라는 것이 있으니 골치가 아프다. 친지 가운데 제일 먼저 사라졌던 걸로 알려진 사람은 증조 할머니인데, 이 경우는 귀신이 숨겼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 1년 동안 증조 할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 증조 할머니가 들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적어두었다는 것을 읽어보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두드리면 돌아보고 어루만지면 놀라면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사옵니다. 라고 하니, 요컨대 사라진 동안 정작 사라졌던 본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증조 할머니에 관해서는 더 단서가 없었고, 할머니가 적어둔 것들도 대부분 없어지고 흩어지고 했으니 결국 1년 조금 더 있다가 돌아온 것에 안심해서 어느 누구도 증조 할머니에 관해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추궁하지 않았던 것도 우스운 것이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사라졌다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난리가 났을 텐데, 그 후에 친척들이 빈번히 사라지기 시작한 까닭에선지 더는 누구도 사라지는 것이 무슨 일인지조차 심각하게 따져보려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오빠가 사라졌을 때도 식구들은 그다지 동요하는 것 같지 않았다. 도대체 이 집 사람들은 그저 편한 것만 좋아해서 무슨 일이든 일단 일어나면 그대로 인정해버리곤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날이 밝을 무렵에 망망한 때라든가, 잠들기 전 머릿속이 어둑한 시간에 오빠 걱정을 하는 일은 잦았지만 그 이상 무얼 어떻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오빠의 정혼녀는 히로코 씨라는 여자였는데, 바로 옆 아파트 단지 맨 꼭대기층에 사는 그런 집안의 맏딸이었다. 옆에 히카리 단지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 대형 단지인데, 순환버스가 몇 편씩이나 단지 안을 돌고, 버스에서 내려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너라면 언제나 강풍이 불어와서 들고 있던 짐이나 모자 같은 것이 눈앞에서 높이 멀찌감치 날아가 버려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순환버스의 시발점인 정류장에는 짐은 배낭에 넣어 주십시오, 모자, 머플러, 귀고리, 그 밖에 장식품은 착용하지 말 것, 어린아이는 옆구리에 꼭 끌어안을 것, 본 단지 주민자치회는 사고에 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다. 오빠는 엄마와 아버지를 따라 순환버스를 타고 히로코 씨가 사는 맨 꼭대기층 2907호실에 맞선을 보러 갔다. 맞선의 모든 절차는 전화로 정해졌다. 그 전화를 중개한 것은 우리 집안에 여러 차례 중매를 서준 사사지마의 텐 씨라는 노인인데, 텐 씨는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전부터 활약을 했다고 한다.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중매인으로서 솜씨를 발휘할 기회는 줄었지만, 그래도 몇 집을 맡아서 의외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가족 누구도 텐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항상 전화로 모든 일을 해치운다. 증조 할머니 시대에는 텐 씨도 식구들이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맞대고
차라도 마시면서 중매 이야기를 했겠지만 전화로는 그런 옛날 일을 미주알 고주알 캐기도 어려워서 텐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는 물론이고 이전의 모습에 관해서도 가족 누구도 모르는 셈이다. 텐 씨가 지정한 날에 다시마와 마른 오징어 그리고 사주 단자를 지참하고 부모님과 오빠는 히로코 씨를 찾아갔다. 히로코 씨 집에서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둘이 한 줄로 나란히 현관에 늘어서서 부모님과 오빠를 맞아들였다. 히로코 씨는 그 열의 뒤쪽에 숨어 길고도 복잡한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격식은 할머니 시대에는 없었던 모양이고 부모님 시대에도 결혼에 관한 격식 따위 전혀 없었던 것 같지만 텐 씨가 시켜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이 근방의 풍습이 바뀌었는지 어쨌든 우리 가족도 히로코 씨 가족도 텐 씨가 가르쳐 준 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격식대로 상견례를 치렀다. 인사가 끝나자 히로코 씨는 줄 앞으로 나와서 오빠와 부모님을 환영하기 위해 다시마와 오징어 그리고 사주 단자를 한아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권했다. 다시마는 곧장 장식단 위에 놓였고 오징어는 냉동실에 보관되었으며 사주 단자는 액자에 넣어져 불단 위의 벽에 걸렸다. 부모님과 오빠는 불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외우고 히로코 씨 가족은 응답 대신에 5분간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하여 약혼은 성립되었고 반년 후에 결혼하기로 정해졌다. 오빠가 사라진 것은 히로코 씨한테 전하지 않았다. 히로코 씨와 오빠는 언제나 전화로 정담을 나누었기 때문에 요새는 작은 오빠가 대신 히로코 씨와 정담을 나누었다. 오빠는 좁은 집의 한가운데 있는 전화기로 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다. 작은 오빠가 큰 오빠와 똑같은 목소리로 히로코 씨에게 정담을 속삭이게 된 지 2주일. 히로코 씨는 오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한 낌새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가족 누구도 히로코 씨한테 오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데도 이상할 게 없다. 요전날 텐 씨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와 이제 슬슬 히로코 씨 가족이 이 집을 방문할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은 약간 동요했다. 그런데도 히로코 씨한테 오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고 텐 씨에게도 상의하려 들지 않았다. 히로코 씨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오는 것은 일주일 뒤로 정해졌다. 오빠 이전에는 고시키가 사라졌다. 고시키라는 이름은 본래 오색, 5오자에 색깔 색자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증조 할머니보다도 더 윗대의 조상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항아리였다. 커다란 항아리였는데 그 속에 조상들의 영이 깃들였다고 했다. 깃들였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였고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상의 넋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 사실처럼 되어버렸다. 고시키는 응접실의 반 정도 면적을 차지했다. 어렸을 때는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팔을 벌려 둘러보아도 손이 닿지 않았을 만큼 커다란 항아리였다. 이름 그대로 5가지 색깔로 채색되었고 모양은 대륙풍이었다. 매일 밤 엄마한테 고시키가 한밤중에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큰오빠가 제일 먼저 고시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구마놀이 구마놀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은 오빠가 고시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는데 그때까지 큰 오빠는 엄마가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일 밤 작은 오빠더러 고시키는 말을 한다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작은 오빠가 들은 것은 구마놀이가 아니라
구마나라였다. 그리고 4년 뒤에 내가 고시키에게서 구나니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우리 셋 말고는 고시키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엄마도 아버지도 그 전에 가족 누구도 고시키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조상의 영이 깃들고 더구나 말을 하게 된 고시키는 이제 단순한 고시키가 아니라 고시키님이라고 불려야 마땅하겠지만 식구들은 습관대로 그냥 고시키라고 불렀다. 고시키를 잘 닦는 것이 가장의 임무여서 아버지 전에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전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고시키를 닦았다. 날마다 마른 걸레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약품을 써서 꼼꼼히 닦아낸다. 증조부 시대에는 아직 닦는 일도 소홀히 해서 때로는 몇 달씩이나 닦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던 모양이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고시키 닦는 법이 복잡해졌다. 아버지 다음에는 큰오빠가 고시키를 닦을 터였다. 고시키가 사라진 것은 한 달에 한 번 약품을 써서 닦은 이튿날이었는데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은 오빠가 내지르는 고함 소리에 식구들이 모두 일어나서 매달린 침상에서 차례로 달려나왔다. 작은 오빠는 응접실에 버텨서서 고시키가 있던 장소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러댔다. 고시키가, 고시키가 하면서 작은 오빠는 사이렌 같은 소리를 내었고 큰 오빠와 아버지는 고시키가 있던 곳을 더듬었다. 하지만 더듬어 보아도 고시키의 윤곽이라든가 기척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고 얼마 동안 가족 모두가 온 방을 찾아다녔지만 30분을 찾아도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 찾는 동안에도 작은 오빠는 고시키가, 고시키가 하면서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작은 오빠를 장롱 속에 밀어넣어 입을 다물게 했다. 하지만 큰 오빠가 사라졌을 때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 고시키는 사라지고 나서 전혀 기척도 없었지만 두 오빠와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거나 하면 천장에서 구난이라 구난이라 하고 또렷이 들리는 일도 있었고 물을 길러 가로수 길을 내려가노라면 삼나무 우듬지에서 구난이라 구난이라 하고 쏟아져 내리기도 했다. 고시키의 소리가 들린 날이면 보름달이 뜨거나 천둥이 치거나 조그만 개미들이 담장 하나 가득 물이 지어 있거나 평소와는 아주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식구들은 고시키의 이름을 기둥에 새기고 기둥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손을 마주 두드리게 되었다. 결혼 후에 히로코 씨는 우리 집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히로코 씨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 결혼 후 3개월 안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나가야만 한다. 거꾸로 히로코 씨의 가족은 4명으로 줄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가족 간의 인원을 그냥 손쉽게 교환하는 것은 금기다. 그러니까 히로코 씨가 오는 대신에 작은 오빠가 히로코 씨 동생과 결혼하는 식의 방법은 안 되는 것이다. 가족의 정원이 5명으로 정해진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엄마의 남동생이 결혼할 무렵에는 이미 그런 풍습이 정착된 모양이었다. 그런 탓에 엄마는 동생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친정을 나와야만 했다. 나와서 갔던 곳이 3마을 떨어진 곳에 낯선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5년을 지낸 끝에 텐시의 주선으로 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다만 엄마처럼 정직하게 실제로 옮겨 사는 예는 흔치 않고 가족이 5명인 양 속여 신고해서 종이 위에서만 앞뒤를 맞춰 놓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불문율이다. 그러니까 히로코 씨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아무도 나가지 않을 테고
히로코 씨 집에도 실제로 세 사람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족 정원이 5명으로 정해지고서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때까지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우리 가족이나 히로코 씨 가족처럼 실제로 5명이 한 가족을 이루는 일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14명 정도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사는 경우도 있다. 집에 따라서는 인간 말고 통여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옛날 기도사가 대나무 통 속에 넣어서 옮겼다는 신통력이 있는 상상의 여우, 그것이 바로 통여우다. 통여우를 기르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엄마는 곧잘 이야기한다. 20년 전이라면 마침 아버지와 막 결혼을 한 참이어서 한층 더 기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고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쉰다. 히로코 씨 집에는 통여우가 3마리나 있었고 엄마나 아버지가 히로코 씨네와 사돈 맺는 것을 기꺼워하는 까닭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20년 전에는 통여우 팝니다 하는 광고가 여기저기 나붙었고 전부가 우편 착불제 판매였다. 주문을 하면 통여우가 상자에 담겨 배달되었는데 당시 이웃집에서도 통여우를 주문했던지 어느 날 엄마가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현관문을 열려던 참에 옆집 아줌마가 와서 통여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통여우는 그렇게 큰데도 울지도 않고 통 속에 넣어버리면 높이 10cm, 너비 2cm로 충분하다. 만지면 빛이 나고 내버려두면 혼자 논다. 통여우가 오고 나면서부터 집안이 평안해진 것 같다. 남편은 밑반찬에 관계된 일로 큰 기획을 세워 채용되었고 아이는 아파트 단지 내 그림 공작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통여우는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러한 자랑들을 거품을 물고 해대더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통여우를 사달라고 엄청나게 졸라댔건만 별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몇 번이나 끈질기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빠들도 나도 통여우에게 별로 흥미가 없었다. 가족 중에 누구도 실제로 통여우를 본 사람은 없다. 히로코 씨 집에 엄마, 아버지와 오빠가 갔을 때도 3마리나 되는 통여우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좋은 냄새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5인 가족의 평균적인 구성이라고 하면 부모와 아이 셋이다. 아이 셋 대신에 할머니 한 분과 아이 둘인 경우도 있다. 조부모와 아이 하나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이 넷의 엄마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나 형식상 서류상의 5명이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제로는 14명일 수도 있고 1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집에서 몇 집 떨어진 곳에 아이만 5명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서류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5명이다. 고지고대로 가족 5명이라는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남자아이 2, 여자아이 3이다. 애들만 있다 보니까 소란스럽다. 밤늦게까지 쾅쾅거리면서 무얼 두드려대기도 하고 커다란 자전거를 어디서 훔쳐와서 타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근처에 소문이 나서 아파트 단지의 자치위원이 몇 번 찾아가 어르고 타이르고 한 모양이지만 효과가 없었다. 양부모를 만들어주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그 양부모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두어도 소란스러워서 결국 자치위원장이 직접 방문했다. 위원장과 간사 2명이 그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서자 초등학생 2명이 뛰어나와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무슨 가루 같은 것을 뿌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이상한 이야기인데 초등학생들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며 천장이니 마루 밑이니 할 것 없이
마구 뛰어다녔다는 것이다. 너무나 빨리 달리는 바람에 위원장도 간사들도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러는 사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 달려나와서 온 집안에 바람을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이 되었다. 회오리 바람은 가구들을 넘어뜨리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불었고 위원장과 간사들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단지 안을 울리고 공장의 굴뚝과 급수탑을 흔들었다. 단지 안의 많은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서 쥐 죽은 듯 집안에 틀어박혀서 이튿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어느 집 앞에나 하얀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아이들만 5살던 그 집도 텅 비었다. 그 5 아이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는 모른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버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밤중에 그 집에서 때때로 큰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후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찾아가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라진 큰오빠가 나타날 때가 가끔씩 있다. 가장 최근에는 동쪽 베란다에서였다. 이불을 넣는데 이불 위에 걸터앉듯이 나타났다. 얼굴이 하얗고 생기가 없었다. 좀 더 단 것이 먹고 싶다고 오빠는 말하더니 금세 사라졌다. 그 뒤로 장식 선반에 찐빵이니 호떡 같은 것을 빠뜨리지 않고 올려놓게 되었다. 사실 큰오빠는 술꾼이었고 물론 술꾼이면서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에 하지만 큰오빠는 단 것을 일절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오빠가 여신이 조청과자 같은 것을 날마다 먹게 되다니 사라지면 사람이 변하는 모양이었다. 히로코 씨 걱정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불에 걸터하는 채 고개를 가로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히로코 씨는 밤마다 작은 오빠와 정담을 속삭이며 행복해하니까 질투가 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라진 인간이 질투나 환희 같은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히로코 씨가 가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천장에서 새 침상을 늘어뜨렸다. 새 침상의 이불을 엄마는 매일같이 베란다에 널었고 그 위에 오빠가 걸터 앉았으니 역시 히로코 씨가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오빠의 기척은 진해졌다가 옅어졌다가 했다. 가족 중에 오빠의 기척에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나여서 잠을 자다가도 가슴에 오빠가 올라앉아 답답해서 눈을 뜨는 일도 잦았다. 그럴 때 오빠를 향해서 왜 하고 물으면 오빠는 쓸쓸해 하고 대답했다. 어떻게 쓸쓸한데? 하고 물으면 몸뚱이가 없어서 쓸쓸해. 가족 곁에 있는데 가족이 아니게 되어버려서 쓸쓸해. 라고 대답했다. 사라져도 가족이지 하고 말하면 사라지면 가족이 아니야 라는 둥 했다. 가족이 아니라니 무슨 뜻이냐 하고 다시 물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는 거다 하고 대답하고는 기침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슬쩍 없어졌다. 오빠가 타고 앉았던 날은 마음이 무거웠다. 반나절 정도 우울한 기분이 되고 만다. 집안의 전통은 집안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히로코 씨네 집은 봄의 휴일이면 미나리나 쑥 같은 것을 뜯는다. 뜯어온 미나리나 쑥은 처마 밑에 매달아 향기를 즐긴다. 말리기 위해 걸어놓은 미나리니 쑥 때문에 집안에 빛이 안 들어 히로코 씨네 집은 어두워진다. 어두운 집안에서 히로코 씨네 가족은 정좌하고 앉아서 시시각각 친해지는 미나리니 쑥 향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다가 우선 히로코 씨 할아버지가 취한 듯이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들이 차례로 비틀거리기 시작해서
히로코 씨네 가족은 몇 시간이나 돌고 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이 전통을 무너뜨린 때는 히로코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는데 장례식 날과 봄의 휴일이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을 연기하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하고 주장했지만 아버지의 의사가 워낙 강해서 결국 장례식을 치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직 큰오빠가 사라지기 전의 일이었다. 평소처럼 집 한가운데 놓인 전화를 통해 히로코 씨가 전해준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식구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침을 삼켜가며 히로코 씨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통을 깨뜨린 그 해, 히로코 씨네 가족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불길한 일의 자세한 내용은 히로코 씨도 결코 말하려 들지 않았다. 가족의 비밀일 것이다. 큰오빠가 사라진 일이 불길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도 엄마도 작은 오빠도 결코 히로코 씨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그것과 같은 성질일 것이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는 것은 헐겁기만 해서 3월 3일 봄꽃 축제 날이면 들에서 물이 오르기 시작한 꽃을 꺾어다가 화단에 장식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9월 보름달이 뜨면 집안의 전등을 모두 끄고 달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였다. 히로코 씨가 이 집안의 일원이 되면 미나리나 쑥 같은 것에 취해야 하는 엄격한 전통은 버리고 우리 집안의 느슨한 전통을 따라야만 한다. 집안마다 서로 다른 전통을 지키게 된 것도 실은 최근 50년 사이에 생긴 일이다. 그 전에는 가족에 따라 무언가가 다르다든가 하는 일도 드물었던 모양이다. 애당초 50여 년 전의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엄마와 아버지한테 여쭤보기도 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텐씨처럼 장수하는 분에게 여쭤보았지만 무슨 소리야?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아예 말을 끊어버리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다. 마침내 히로코 씨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한밤중에 버들가지처럼 낭창낭창한 나뭇가지를 몇 개 들고 히로코 씨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세 사람은 가지를 휙휙 해가며 현관의 초인종을 눌렀고 가족은 세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번에는 다시마나 마른 오징어 같은 것 없이 사주 단자만을 히로코 씨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들어올리더니 아버지에게 건넸다. 히로코 씨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정해진 문구를 낭송하고 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신단이 있는 방으로 줄줄이 이동해 갔다. 신단에 계시는 800만의 신을 향해 아버지가 기도를 올렸고 히로코 씨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그 기도에 화답을 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나서도 큰오빠는 나타나지 않았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색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히로코 씨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재정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논이 끝나자 그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서 어른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작은 오빠가 히로코 씨의 소매를 끌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히로코 씨는 어른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작은 오빠가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짝 신단이 있는 방을 빠져나와서 작은 오빠와 히로코 씨가 들어간 방에 벽에다가 귀를 갖다 대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다. 대화 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의 빈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작은 오빠와 히로코 씨는 방의 동쪽 구석과 서쪽 구석으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만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히로코 씨는 문 뒤에 숨은 나를 알아보고 손짓으로 불렀다.
그래서 나는 히로코 씨의 발치에 가서 들어누웠다. 들어눕고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옆에 누웠던 기억이 있었다. 그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내 목덜미와 배 그리고 손바닥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쓰다듬은 사람은 큰 오빠였는데 오빠는 네코마 네코마 하면서 열심히 나를 쓰다듬었고 오빠의 손길을 받는 나는 구루구루 하고 목을 울려가며 오빠가 말하는 네코마라는 존재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갔다. 네코마란 다리와 팔 그리고 등 전체에 털이 나고 수염까지 난 조그만 놈이었는데 집의 초석이나 기둥 사이에 섞여 살았다. 초석이나 기둥인가 싶어서 쳐다보면 그 일부가 초석이나 기둥과는 아주 조금 다른 색을 띠어서 어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이 다른 부분이 형태를 취하기 시작해서 점차 네코마가 되어간다. 완전히 네코마 형태가 되면 초석이나 기둥에서 빠져나와 집안을 돌아다닌다. 이때 소리를 내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보통은 눈치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는 귀 밝게도 네코마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네코마 네코마 하고 부르고 네코마는 오빠의 무릎께로 다가와서 슬쩍 동그랗게 몸을 말고는 자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 없는 모양이 된다. 나는 네코마를 본 적이 없었지만 오빠가 네코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네코마의 모습을 취하려 한 것이다. 네코마가 되어 오빠의 무릎 위에서 둥글게 말려서 그대로 오빠에게 안기고 싶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오빠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히로코 씨 발치에 들어 누운 것이다. 저는 죽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히로코 씨는 등 뒤로 작은 오빠를 향해 말했고 작은 오빠는 나 역시 내 사랑은 늪처럼 깊고 기와 지붕처럼 높아. 그렇게 답을 한다. 늪? 무슨 색 늪일까? 검고 탁한 청록색 늪이야. 그렇다면 내 사랑 역시 그 늪에 못지않게 깊어. 우리 사랑은 늪에 녹아들어서 고요히 고요히 가라앉겠지. 가라앉은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말이야. 히로코 씨, 바로 가족이야. 이런 대화였다. 작은 오빠와 히로코 씨는 그런 대화들을 끝도 없이 주고받았고 나는 쓸쓸해졌다. 나를 어루만져 줄 오빠는 사라져 버렸고 물론 낌새는 아직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작은 오빠와 히로코 씨는 큰 오빠가 아예 없어진 듯이 굴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큰 오빠는 정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가 말했던 쓸쓸함은 이런 것이었을까? 나는 네코마가 되려 하지만 네코마를 불러 깨우는 오빠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된 네코마가 될 수 없다. 가족 가운데 있고 모습을 갖추었지만 쓸쓸하다. 이렇게 쓸쓸하다 보면 나 역시 곧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텐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큰오빠와 히로코 씨의 약혼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 대신 작은오빠와 히로코 씨의 약혼이 성립되었고 의식은 큰오빠 때 이미 다 치렀으니까 그대로 큰오빠 대신에 작은오빠에게 히로코 씨가 시집을 오게 되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큰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고 작은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샌가 큰오빠가 자던 그네 침상은 치워지고 가족은 4명이 되어 아침과 저녁을 맞았다. 계절이 바뀌어서 축제가 다가오자 엄마 아버지는 축제 준비로 바빠졌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회의실에서 밤마다 축제에 관해 이것저것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점의 종류는 단체복은 어떤 무늬로 할까?
돌을 장식할 것인가? 벌레들은 어떻게 할까? 이 계절이면 벌레가 크게 늘어나는 까닭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 엄지손가락만한 벌레였는데 장수풍뎅이보다 약간 작은 모양과 색깔이었다. 붕붕 날아다니며 쏜다. 쏘였다 하면 살갗이 동전만하게 부어오르고 얼마 뒤에는 물집이 잡힌다. 일단 물집이 잡히면 좀처럼 낫지 않는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벌레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기도 쉽지가 않다. 축제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공원에서 밤늦게까지 벌어진다. 축제를 실내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올해는 아버지와 작은 오빠가 인간 기둥이 돼서 벌레를 불러들이기로 정해졌다. 온몸에 벌레가 좋아하는 달콤한 냄새를 풍겨서 벌레를 불러들여 단번에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콤한 냄새만으로는 벌레가 다가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여야만 다가오는 것이다. 축제일 밤에 히로코 씨가 구경을 오기로 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놀러 가는 것은 금기였지만 작은 오빠가 인간 기둥이 되는 덕분에 특별히 허락을 받았다. 히로코 씨는 온몸에 벌레 퇴치약을 바르고 왔다. 그렇게까지 바르지 않아도 아버지와 작은 오빠가 인간 기둥이 되니 괜찮으련만 히로코 씨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서 풍습을 잘 모르는 것일 테지. 엄마가 히로코 씨에게 가볍게 주의를 주자 히로코 씨는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혔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결혼할 것이니까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엄마에게 사과했다. 아버지와 작은 오빠가 속옷 차림으로 달콤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벌레들이 붕붕 날개 소리를 내며 아버지와 오빠에게 들러붙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꼿꼿이 선 채로 얼굴을 고통스럽게 찡그린다. 얼마 후 몸과 얼굴을 벌레들이 뒤덮어 안 보이게 되어버리자 히로코 씨가 작은 오빠에게 다가서려 했다.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냐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엄마와 아파트 단지의 축제 담당 임원이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서라도 달려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히로코 씨의 음성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벌레로 온통 뒤덮인 채 여전히 꼼짝없이 꼿꼿이 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해야만 하죠? 모두 함께 벌레에 쏘이면 되잖아요. 하고 히로코 씨가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당신이 임원이 돼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그래. 히로코 씨를 말리던 임원 하나가 그렇게 말하자 히로코 씨는 서글픈 목소리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 하더니 졸도하고 말았다. 기절한 히로코 씨 주위를 벌레가 붕붕 날았지만 히로코 씨가 바른 벌레 퇴치약이 강한 탓인지 히로코 씨에게는 단 한 마리도 들러붙지 않았다. 엄마와 나는 히로코 씨의 머리를 식혀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와 작은 오빠는 한 달 동안 알아 누웠다. 온몸이 부어올라 물집이 잡혔고 그것이 터져서 딱지가 앉을 때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 딱지는 발, 손, 배, 눈꺼풀, 귓속까지 여하간 노출된 피부 구석구석에 생겼다. 딱딱해질 때면 가렵다. 아버지도 오빠도 누워있던 한 달의 막바지에는 온몸을 득득 긁어댔다. 귓속에까지 딱지가 앉았기 때문에 히로코 씨와 통화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떻게 좀 안 될까? 텐 씨가 가끔씩 전화를 해서는 말했다. 히로코 씨는 작은 오빠의 미러가 듣고 싶어서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는 히로코 씨의 음성에 점차 힘이 빠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빠는
통화를 못하지만 히로코 씨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저 주저리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엄마와 내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나 히로코 씨가 울음을 터뜨리곤 했기 때문에 몹시 거북했다.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서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엄마와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낼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확실히 알았다. 엄마도 나도 미나리나 쑥향기를 들이마시는 히로코 씨네 가족의 의식이 히로코 씨의 기질을 섬세하게 만들어 버리진 않았을까 의심했다. 그리고 통여우 따위를 기르니 저렇게 돼버린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히로코 씨가 특히 오랫동안 훌쩍훌쩍 울고 난 밤에 오빠에게 히로코 씨 이야기를 하면 오빠는 이상하다는 투였다. 딱지가 가득 앉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히로코 씨가 왜 그렇게 울까 하고 묻고 싶은 모양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내가 말하면 오빠는 자기 역시 사랑하고 말고 결혼까지 할 정도니까 그야 물론 사랑하고 말고 그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왜 울어야만 하지? 글쎄, 히로코 씨가 좀 특이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게 아니라 히로코 씨는 다른 집안 사람이잖아. 드디어 오빠의 상처 딱지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어 히로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히로코 씨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그런 히로코 씨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히로코 씨는 통곡을 하면서 사랑해 하고 말했다. 오빠는 점잔을 빼며 그렇게 나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히로코 씨는 그래 그렇게 사랑해 하더니 한층 더 큰 소리로 울며 콧소리를 냈다. 히로코 씨의 등 뒤에서는 히로코 씨의 가족이 마찬가지로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오빠는 나지막한 소리로 내 사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장 넓은 집의 면적보다도 넓다 라고 했다. 히로코 씨 등 뒤에서 짝짝짝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 박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박수로 대답했다. 박수는 끝없이 이어졌고 박수 소리 틈틈이 히로코 씨의 콧소리가 울렸다. 바야흐로 결혼식 날이 밝았다. 히로코 씨는 금빛 의상으로 몸을 휘감고 히카리 단지에서 왔다. 히로코 씨의 가족도 함께 왔다. 텐 씨가 전화로 지시한 대로 홍백 천막을 친 트럭에 신접 살림과 히로코 씨를 싣고 히로코 씨의 가족은 조용히 찾아왔다. 히로코 씨 여동생과 내가 들러리가 되고 히로코 씨의 할아버지가 축사를 하고 결혼식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초밥과 고기, 과일이 나와서 모두 배를 채우고 나자 히로코 씨 가족은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홍백 천막을 친 트럭을 타고 돌아갔다. 금빛 의상을 입은 채로 히로코 씨는 망연히 식구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작은 오빠는 히로코 씨의 옷이 신기했는지 열심히 소매를 잡아당겼다가 옷자락을 들어 올렸다가 했다. 히로코 씨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뿌리치지는 않고 멈칫거리기만 했다. 엄마가 오빠와 히로코 씨를 그네 침상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다. 첫날 밤 의식을 위해서다. 초밥이 들었던 그릇을 치우고 물잔을 씻으며 식구들은 전화할 때처럼 귀를 기울였지만 방 안에서는 사각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랑의 미러도 들리지 않았고 고함도 속삭임도 없었다. 몇 번이가 엄마가 장지를 조금 열고 재촉하는 듯한 몸짓을 했지만 오빠도 히로코 씨도 꼼짝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밤중까지 기다리다가 식구들은 그네 침상에서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오빠도 히로코 씨도 그네 침상에 누워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히로코 씨는 금빛 의상을 예쁘게 차려입은 채였다. 큰오빠가 또 나왔다. 히로코 씨가 가슴이 눌려 고생을 했다. 새벽녘 금빛 옷을 입은 채로 히로코 씨는 헉소리를 내며 괴로워했다. 가족 모두 깨어 일어나 히로코 씨를 문지르고 어루만지고 했지만 히로코 씨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나한테만은 오빠의 모습이 보였다. 오빠는 태평스러운 얼굴로 히로코 씨의 가슴에 걸터앉아 히로코 씨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무척이나 기쁘다는 듯이 입을 맞추고 있었다. 작은 오빠는 약간 낌새를 챘는지 형, 형 하며 히로코 씨를 흔들었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 증거로 작은 오빠는 엉뚱한 곳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큰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히로코 씨가 힘든가 봐. 그런 게 아니야. 히로코 씨는 좋은 거야. 큰 오빠는 그렇게 말하더니 힘차게 입을 맞추었다. 히로코 씨는 그럴 때마다 온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고통스러운 몸짓을 한다. 오빠가 히로코 씨에게 입 맞춘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뺨이니 팔의 안쪽이니 그리고 가슴이 마치 벌레 쏘인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엄마도 아버지도 작은 오빠도 어쩔 줄을 모르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오빠, 그만둬. 내가 그렇게 말하자 큰오빠는 서글픈 듯이 하지만 히로코 씨와 내가 결혼하기로 했잖아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면 이쪽에선 할 말이 없다. 오빠, 아직도 쓸쓸해? 물었더니 오빠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격렬한 입맞춤을 했다. 히로코 씨는 고통스러운 듯이 미간을 찡그린다. 그러다가 히로코 씨가 졸도해서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바로 그 순간 큰오빠는 사라져버렸다. 큰오빠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졸도한 히로코 씨를 돌보느라 바쁠 뿐이었다. 나는 히로코 씨를 조금 질투했다. 히로코 씨처럼 입맞춤을 받고 싶었다. 얼마 뒤 히로코 씨가 두루미가 운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엄마와 나란히 서서 놋그릇을 닦을 때라든지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다 말고 히로코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두루미가 우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히로코 씨는 한층 줄어든다. 흉 소리를 내며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다. 두루미 울음소리 같은 것은 들리지 않았고, 아니, 우선 두루미 울음소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가족 어느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작은 오빠도 당황하며 히로코 씨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층 줄어든 히로코 씨는 식기를 닦거나 어깨 주무르는 일을 계속하면서 몇 차례나 두루미가 우네요 하고 중얼거린다. 한층 줄어들었기 때문에 놋그릇은 히로코 씨에게 너무 버거워지고 어깨를 두드리는 히로코 씨의 팔 힘도 약해진다. 작은 오빠가 미러를 속삭이는 일도 없어졌고, 물론 그것은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이겠지만 미러를 들려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두루미 우는 소리 따위가 들리는 것 아니냐고 엄마가 슬쩍 작은 오빠에게 귀띔해 보기도 했다. 오빠는 성가시다는 듯한 얼굴로 그 말을 듣더니 성의 없는 미러를 줄어든 히로코 씨에게 속삭였지만 히로코 씨는 멍한 눈초리로 미러를 들을 뿐이었다. 오빠의 속삭임에는 약혼 시절 같은 힘이 없었고 히로코 씨뿐 아니라 가족 어느 누구도 이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나도 들을 수 없었지만 요사이 고시키의 소리가 이따금 들리게 되었다. 군안이라 군안이라 하는
고시키 소리는 아침에 얼음이 연기를 걸을 때라든가 해질 무렵 아파트 단지의 그늘이 들어진 길을 걸을 때는 확실히 들렸다. 고시키, 고시키 하고 부르면 고시키의 소리는 한층 더 귀에 다가온다. 고시키의 소리가 들리면 히로코 씨가 두루미 소리 때문에 줄어드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 몸은 조금씩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추운 길을 걸으면서 고시키의 소리가 온몸에 스며들면 따스한 물이 주입되는 주머니처럼 내 몸은 부풀었다. 히로코 씨의 몸은 날이 갈수록 줄기만 했고 그날 이후 큰오빠는 나타나지 않으니 아무래도 히로코 씨는 우리 가족에게 정들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에는 손바닥 위에 올라앉을 만한 크기가 되어버려 잠을 잘 때는 히로코 씨를 들어 올려서 그네 침상에 살짝 내려놓아야만 하고 부엌일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작은 오빠가 히로코 씨에게 말을 걸려 해도 목소리가 너무 크다며 귀를 막고 다다미 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그만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쓸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쓴다는 말은 조그만 히로코 씨가 방을 전부 쓸고 나면 저녁 때가 된다는 말이다. 저녁 식사 때는 조금 담은 당근이나 시금치, 생선 따위를 힘겹게 먹으며 두루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히로코 씨에게 마침내 가족 모두 손을 들었고 결국 엄마가 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텐 씨와 엄마의 통화에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다. 히로코 씨가 줄어버렸어요. 엄마가 말하자 텐 씨의 흠 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히로코 씨, 어떻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작은 오빠는 방구석에 엎드려 밀랍을 깎았다. 히로코 씨는 조그만 몸으로 아직도 방을 쓸고 있다. 안 되면 돌려줄 텐가? 텐 씨가 말했고 결국 히로코 씨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정말 안 되는구먼. 요즘은 중매도. 중매도 정말 안 돼. 텐 씨가 말했기 때문에 식구들은 한층 더 귀를 기울였다. 요즘 중매가 잘 안 되나요?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묻자 텐 씨는 또 한 번 소리를 내며 말했다. 최근 한 10년 동안은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렇게 제대로 되는 혼담이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텐 씨는 한동안 하는 소리만 내며 뜸을 들이더니 어느샌가 평소 목소리로 돌아가서 그럼 대개 따님은 어떨까? 하고 물었다. 따님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라 생각은 했었다. 고시키 소리가 빈번히 들리고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각오도 했던 것 같다. 가족을 떠나 다른 집안으로 간다. 그 혼담이 엄마와 텐 씨 사이에서 정신없이 오갔다. 히로코 씨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관해서 텐 씨와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한 달 후에 관한 상담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텐 씨와 엄마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지만 작은 오빠는 밀랍을 깎느라 정신이 없었고 히로코 씨 역시 바닥을 쓸기만 할 뿐이어서 그러고들 있으니 마치 사라져버린 듯이 두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의 기척이 느껴지건만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은 그보다 더 기척이 없는 것 같았다. 기척 없는 두 사람 대신 큰오빠가 내 옆에 나타나 엄마와 텐 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오빠는 내게 힘차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내 팔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그러고 있으려니 내 몸은 물이 가득 채워진 주머니처럼 찰랑찰랑 기분 좋게 흔들리는 것이었다. 히로코 씨를 보내는 일은 간단히 끝났다. 완전히 줄어들어서
겨자씨만해진 히로코 씨가 다치지 않도록 거즈를 깐 유리 그릇에 넣고 히로코 씨 가족을 기다렸다. 히로코 씨 가족은 약혼식 때 우리 가족이 보낸 다시마와 마른 오징어를 돌려주었고 그 대신 유리 그릇이 조심스럽게 히로코 씨 가족에게 건네졌다. 줄어드는 일이 흔하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물었더니 히로코 씨 할아버지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곧잘 줄어듭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와 엄마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 가족은 툭 하면 사라집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자 히로코 씨 할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나서 집안마다 다르니까요 라고 했다. 그때 큰오빠가 또 나타나서 방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외워댔다. 작은오빠는 히로코 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부터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렸다. 여전히 밀랍만 깎는다. 히로코 씨 할아버지가 무슨 기척이 난다고 말했다. 아마도 큰오빠를 느낀 것이리라. 내게는 고시키의 소리가 높다랗게 들렸다. 오빠가 외워대는 뭔지 잘 모를 곡조에 겹쳐서 고시키의 구난이라 구난이라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히로코 씨 가족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바로 그 찰나 엄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통여우는 정말로 좋은 냄새를 풍기나요? 그러자 히로코 씨 가족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보았다. 통여우? 히로코 씨 할아버지가 되물었고 통여우 말이에요. 엄마가 대답했다. 그런 소린 들어본 적도 없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히로코 씨의 아버지가 말하자 엄마와 아버지는 한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줄어든 히로코 씨와 그 가족이 떠나자 큰오빠는 사라졌고 고시키의 소리도 그쳤다. 엄마와 아버지께 통여우에 관해 여쭈었더니 엄마도 아버지도 의아스럽다는 얼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원. 엄마가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는 열심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큰오빠는? 하고 물었더니 엄마 아버지는 더더욱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쳤어. 엄마가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도 맞장구를 쳤다. 히로코 씨는 원래 크기로 돌아갔을까 몰라. 히로코 씨가 뭐야? 히로코 씨는 히로코 씨지. 작은 오빠랑 결혼했었잖아. 모르겠는걸? 당신 알아요? 몰라. 작은 오빠가 깎아내는 밀랍이 방 안에 넘쳐 냄새가 지독하다. 아버지도 엄마도 내가 하는 말을 더 듣지 않고 그네 침상에 올라가 잠들어 버렸다. 나는 고시키 소리를 듣기 위해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 중앙공원 언저리를 어슬렁거렸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큰오빠나 히로코 씨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네 침상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작은 오빠의 모습도 이미 보이지 않았고 밀랍만 온 방에 흩어져 있었다. 아침이 되어보니 그 밀랍조차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그네 침상은 어느새 3개로 줄어 있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서 식구들은 향을 피우게 되었다. 그런 풍습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는지 어땠는지 전에는 향 같은 건 피우지 않고 그 대신 뭔가 다른 일을 해했던 듯도 한데 생각나지 않는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끼어 앉아 나는 향내를 흠뻑 들이마셨다. 내 몸은 커다란 통처럼 부풀어 올랐다. 지난 계절부터 부풀기 시작했는데 이 계절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심해졌다. 아버지와 엄마는 부풀어 오르는 나를 기특하게 여겨 더욱 부풀도록 음식을 주었다. 집안이
전보다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그 때문에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려는지도 모른다. 사라진 큰오빠와 작은오빠에 관해서는 분명히 떠오르는 날도 있고 애당초 없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향내는 백단 냄새와 비슷해서 그 냄새를 맡으면 고시키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고시키의 소리만큼은 언제나 확실히 존재한다. 군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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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길게 꼬리를 끄는 듯한 고시키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약혼자에게 전화를 건다. 약혼자는 약혼식 때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 얼굴이 큰오빠와 판박이었다. 하지만 큰오빠의 얼굴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판박이라는 말도 이상하다. 전에 찍어둔 큰오빠 사진을 보아도 잘 모르겠다. 실제로 큰오빠는 좀 더 두께가 느껴지는 얼굴이었건만 사진은 너무 납작해 보인다. 하지만 전화로 듣는 약혼자의 음성은 달콤하고 나지막해서 얼굴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도 든다. 이 집에서 나가 약혼자의 가족 속에 들어가면 나도 히로코 씨처럼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릴까? 이렇게 부푼 몸뚱아리도 슬쩍 사라져버릴까? 사랑 같은 깊은 늪 밑바닥에 가라앉으면 거기 있는 것은 가족이다 라고 작은 오빠가 말했었다. 작은 오빠가 나타나는 일은 아직 없다. 하지만 큰 오빠는 이따금 나타나서 나를 귀여워해 준다. 부풀어 오른 내 몸을 영차하며 눕히고 언젠가 히로코 씨에게 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혹은 힘차게 입을 맞추고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진다. 나는 옛날처럼 내 고마 흉내를 내며 오빠의 무릎을 베이고 싶지만 내 몸이 너무나 부풀어서 오빠는 나를 지탱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우선 오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실체가 없어서 지탱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날마다 연부를 하고 엄마는 매일같이 향을 고르고 나는 집에서 큰오빠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부풀어 오르기만 한다. 고시키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서 성가시고 가족은 아침마다 기둥을 향해 손뼉을 마주 친다.